증거가 있네. 자네가 11년 전에 한 일, 그리고 어젯밤에 한 일까지.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를 뚫고 정렬한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타오르는 창고 앞을 거대한 성벽처럼 에워쌉니다. 시장통 국밥집 주모인 줄만 알았던 점내 할머니가 서슬퍼런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등장하자 승리를 확신하던 최 전무의 눈동자는 경악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1년 전 실종된 손자의 목숨을 노린 대가로 그녀가 내민 것은 대한민국 정재계를 단숨에 마비시킬 전설의 황금 장부였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여러분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준비한 감동적인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시장 골목에 들어서자 세상의 모든 냄새가 한꺼번에 코끝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도 지금 어디쯤 걷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왼쪽에서 풍겨오는 건 새벽 이슬을 머금은 상추와 깻잎의 풋풋한 향, 오른쪽에서는 방금 손질한 고등어의 비릿한 냄새가 섞여 나왔죠. 11살인 제게 이 시장은 거대한 냄새의 지도였습니다. 혜성아, 오늘도 일찍 왔구나.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저는 배낭을 한 손으로 붙잡으며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아주머니의 앞치마에서는 흙 냄새와 함께 오늘 아침에 드신 된장찌개 향이 살짝 배어 있었어요. 점내 할머니의 국밥집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오늘 시장의 상태를 코로 확인했어요. 과일 가게를 지나칠 때는 잘 익은 딸기의 달콤한 향과 함께 상자 구석에 숨어있는 물은 귤 한 개의 썩는 냄새까지 모두 맡을 수 있었습니다. 생선 가게 앞에서는 오징어를 굽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떡볶이 집에서는 고추장의 매콤한 냄새가 아침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냄새가 정육점 쪽에서 흘러나왔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고기 냄새인 건 확실한데 뭔가 텁텁하고 기분 나쁜 느낌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걸레를 햇볕에 말렸을 때 나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정육점 쪽으로 다가갔어요. 가게 앞에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두꺼운 안경을 쓰신 걸 보니 눈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았어요. 정육점 주인 아저씨는 평소와 달리 유난히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기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특수 부위라고 귀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막 들어온 거니까 완전 싱싱하죠. 주인 아저씨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지만 그가 포장하는 고기에서 나는 냄새는 절대 싱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냄새를 맡아봤어요. 역시나 제 코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기는 최소한 사나흘은 된 것이었고 보관 상태도 좋지 않았던 게 분명했어요. 고기 특유의 선명한 핏냄새 대신 약간 시큼하고 묵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저는 무심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도 고개를 돌려 제 쪽을 바라보셨죠. 왜 그러니, 꼬마야? 어른들 장사하는데 방해하지 마. 주인 아저씨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저 고기를 사가시면 배탈이 날 게 뻔했으니까요. 할머니, 그 고기 사시면 안 돼요. 상했어요. 제 말에 주인 아저씨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 이 녀석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오늘 아침에 막 들어온 고기라니까? 꼬마가 뭘 안다고. 냄새로 알아요. 이 고기는 최소 나흘은 됐고 냉장고 온도도 제대로 안 맞춰서 보관한 거예요. 여기 이 부분 보세요. 저는 포장된 고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비닐 안쪽으로 고기의 가장자리가 살짝 검게 변한 게 보였어요.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고기를 들여다보셨습니다.
어머, 정말 색이 이상하네. 아니, 그건 조명 때문에 그래 보이는 거고요. 주인 아저씨가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순간 옆 가게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는 소문이 바람보다 빠르게 퍼지거든요. 뭐야, 상한 고기 팔려고 했어? 아니, 김 사장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혜성이가 냄새 맡고 하는 말이면 틀림없어. 저의 코는 기계보다 정확하다니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지자 주인 아저씨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결국 포장을 풀고 고기를 다시 확인했어요. 안쪽까지 자세히 보니 제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오래된 걸 꺼냈나 봅니다. 주인 아저씨는 고개를 푹 숙이며 사과했어요.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소동이 정리되고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국밥집이 있는 골목 끝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점례 할머니의 가게는 시장 한 구석에 있는 작은 국밥집이었지만 이 근처에서는 제법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끓이는 국밥은 제 코로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맛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왔어요. 저는 가게 문을 열며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솥 앞에서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어요. 이른이 넘으신 나이지만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젊은 사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또 시장에서 사고 쳤다며? 정육점 김 사장한테 전화 왔더라. 할머니, 그게 아니라 진짜 상한 고기였어요. 냄새가. 알아. 내 코가 틀릴 리 없지.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셨습니다. 저는 배낭을 벗어 구석에 두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학교 가기 전에 항상 할머니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밑반찬도 나르고 가끔은 손님들 주문도 받았죠. 혜성아, 오늘 파 좀 썰어줄래? 칼 조심하고. 네, 할머니. 저는 도마 앞에 섰습니다. 파를 썰면서도 코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오늘 국밥에는 사골 육수의 구수한 냄새와 함께 뭔가 특별한 향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할머니가 새벽에 넣으신 한약재 냄새인 것 같았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대부분 할머니 가게의 단골이었어요. 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국밥을 날랐고 손님들은 저를 보며 오늘 있었던 정육점 사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혜성이 덕분에 우리 엄마가 탈 안 났네. 고맙다, 꼬마야. 채소가게 아주머니의 아들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어요. 저는 쑥스러워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침 장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간 후 저는 할머니와 단둘이 남았어요. 할머니는 늘 이 시간이 되면 가게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한 번은 몰래 따라가 본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 저 학교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오늘 점심은 거르지 말고. 할머니는 제 도시락을 챙겨주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할머니 손에 묻은 낡은 종이 냄새를 놓치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 할머니 손에서는 자주 그런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장부나 문서에서 나는 그런 묵은 냄새였죠. 저는 가방을 메고 가게를 나섰지만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어요.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가게를 지켜봤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가게 문을 잠그고 2층으로 올라가시는 게 보였어요. 저는 살금살금 다시 가게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2층 창문 틈으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쓰레기통을 밟고 올라가 창문 아래쪽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나무 상자들이 가득 쌓인 다락방 같은 곳에 앉아 계셨어요. 그 앞에는 수천 장은 될 것 같은 종이 뭉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장부였어요.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과 이름들이 보였죠.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장부를 하나하나 확인하셨습니다. 그 표정이 평소 국밥 끓이실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거대한 회사의 회장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장부 위를 훑을 때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뭔가를 계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장부 한 권을 덮고 다른 것을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 한숨 속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계신 것처럼요. 준우야. 할머니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준우라는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죠? 할머니가 아시는 분인가요?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창문 쪽을 바라보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들킨 걸까요? 한참을 숨죽이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창문을 들여다봤을 때 할머니는 이미 장부들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쓰레기통에서 내려와 학교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많은 장부를 가지고 계신 걸까요? 그리고 준우는 누구일까요? 학교 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 코는 냄새를 구분하는 데는 천재적이었지만 사람의 비밀까지는 읽어낼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무거운 침묵 뒤에 숨은 냄새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교실에 도착했을 때도 저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선생님의 수업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작은 의구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점례 할머니, 당신은 정말 누구세요? 단순한 국밥집 주인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모습을 숨기시는 건가요? 저는 도시락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싸주신 밥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냄새가 조금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낯선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처럼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공책에 선생님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방과 후에는 할머니께 직접 물어봐야겠다고요. 제가 본 것에 대해서, 그 장부들에 대해서, 그리고 준우라는 이름에 대해서요. 제 코는 속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비밀은 냄새만으로는 풀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아니, 알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3시, 시장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왕관의 그룹 회장이 시장 현대화 사업 시찰을 나온다는 소문이 아침부터 퍼져 있었거든요. 상인들은 부랴부랴 가게 앞을 청소하고 좌판을 정리했어요. 저는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고급 승용차 대여섯 대가 시장 입구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차들은 천천히 마치 장례 행렬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혜성아, 저리 비켜 있거라. 큰 사람들 오신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가게 안쪽으로 밀어 넣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호기심에 고개를 빼꼼 내밀고 지켜봤습니다. 맨 앞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그들이 문을 열자 이르는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천천히 내리셨습니다. 회색 양복에 금태 안경을 쓰신 모습이 무척 위험 있어 보였어요. 왕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에게서 나는 강한 향수 냄새였습니다. 제게는 너무 자극적이었어요. 마치 코를 막고 숨을 쉬라고 강요하는 것 같았죠. 저는 인상을 찌푸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왕 회장 일행은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상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사람처럼 차가웠죠.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시장 상인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왕 회장은 말없이 따라갔습니다. 그 뒤를 경호원들이 빈틈없이 에워쌌죠.
저는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냄새를 맡았어요. 향수 냄새 말고도 뭔가 더 있었습니다. 약 냄새였어요. 아마 왕 회장이 드시는 건강보조제나 약 같은 것의 냄새였을 거예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봅니다. 혜성아, 나와서 구경하지 말고 안에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국밥집 문 앞에 서서 왕 회장 일행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섞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움이 담긴 것 같기도 했어요. 할머니도 저 사람 아세요? 옛날에 조금 알던 사이였지. 이제는 남이나 다름없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질문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왕 회장 일행이 다시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회장은 지쳐 보였어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걸음걸이도 조금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물 드시겠습니까? 비서가 재빨리 생수병을 꺼내 뚜껑을 열어드렸어요.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물을 따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제 쪽으로 불어왔고 그 물에서 나는 냄새가 코로 파고들었어요.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쓴 아몬드 향과 함께 금속성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냄새는 할머니가 예전에 쥐약 놓을 때 제게 조심하라고 경고하셨던 바로 그 냄새였어요. 청산가리,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안 돼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왕 회장이 컵을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경호원의 팔을 피해 앞으로 뛰어갔어요. 왕 회장의 손에 든 컵이 점점 입술에 가까워졌습니다. 할아버지, 그 물 마시면 안 돼요. 저는 왕 회장에게 달려들어 컵을 쳐냈어요. 물이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플라스틱 컵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동시에 강한 힘이 저를 뒤에서 붙잡았어요. 이 녀석이 미쳤나? 경호원 한 명이 저를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등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숨이 턱 막혔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놈, 회장님께 무슨 짓이야? 또 다른 경호원이 저를 짓누르려고 달려들었어요. 저는 팔로 얼굴을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그 물에 독이 들었어요. 썩은 냄새가 나요. 제 외침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왕 회장은 멍하니 서서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의 손은 아직도 컵을 쥐려던 모양대로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독이라니 무슨 소리야? 비서가 황급히 물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코로 맡았어요. 이상한 냄새예요. 쓴 아몬드 냄새랑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회장님, 저에는 정신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비서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왕 회장은 손을 들어 비서를 제지했습니다. 잠깐. 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어요. 그는 천천히 바닥에 쏟아진 물 웅덩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던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파리하게 질려 있었어요. 이 물을 즉시 검사하게. 지금 당장. 회장의 명령에 경호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비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진 채로 숨을 헐떡였습니다. 왕 회장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제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너는 어떻게 그걸 알았니? 제 코가 좀 특별해요. 냄새로 많은 걸 알 수 있거든요. 왕 회장은 제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제 귀 뒤쪽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회장은 조심스럽게 제 머리를 돌려 귀 뒤를 자세히 봤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귀 뒤에 붉은 점 같은 게 있다고 하셨던 게 기억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거라고요. 준우야, 준우야. 왕 회장이 갑자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멀찍이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준우가 아니에요. 혜성이에요. 제가 작게 말했지만 왕 회장은 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는 계속 저를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이 아이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가야 해. 왕 회장이 명령했어요. 경호원들이 저를 부축하려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뒤로 물러섰어요. 할머니, 저는 점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왕 회장과 할머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어요. 점례, 회장님. 할머니는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왕 회장은 할머니를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준우인가? DNA 검사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맞습니다. 귀 뒤에 붉은 낙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할머니의 말에 왕 회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사람이 시장 한복판에서 아이처럼 우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우가 누군지, 왜 할아버지가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는지, 할머니는 왜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비서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에서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왕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내 아들이 내 목숨을 구해줬구나.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에서 약 냄새가 났지만 이제는 그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치 이제 모든 게 시작될 거라고 각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죽음의 냄새가 할아버지의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아니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그 차가운 정장 사내들에게 몸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시장 골목의 국밥집 아들에서 재벌가의 잃어버린 아들로 저는 아직도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평창동 저택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리고 차가 긴 진입로를 따라 올라갔어요. 양옆으로 가로등이 일렬로 서 있었고 손질된 정원수들이 빈틈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시장 골목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답다는 생각보다는 차갑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어요. 나무들조차 인위적으로 다듬어져서 자연스러운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준우야, 이제 집이다. 왕 회장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준우라는 이름도 이 거대한 저택도 모두 제 것이 아닌 것만 같았어요. 차에서 내리자 저택의 본관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3층짜리 서양식 건물이었어요. 크림색 외벽에 커다란 유리창들이 반짝였습니다. 현관 앞 계단만 해도 15개는 넘어 보였어요. 집사로 보이는 나이 든 남자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도련님. 도련님이라는 호칭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저는 그냥 혜성인데 왜 갑자기 도련님이 됐을까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대한 홀이 나왔습니다. 천장이 너무 높아서 목이 아플 정도였어요.
중앙에는 수정으로 만든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제 모습을 거울처럼 비췄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코로 숨을 들이마셨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 냄새, 음식 냄새, 생활의 냄새가 전혀 없었어요.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박물관 같았습니다. 준우야, 내 방은 2층이란다. 올라가 볼래? 왕 회장이 계단을 가리키셨어요. 저는 회장을 따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밟을 때마다 발소리가 텅텅 울렸어요. 시장 골목에서는 늘 시끌벅적한 소리로 가득했는데 여기는 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문을 열었어요. 제 방이라고 했습니다. 방 크기는 할머니 국밥집 전체만 했어요. 커다란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고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니? 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대답 대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지만 저는 시장 골목의 허름한 가로등이 더 그리웠습니다. 할아버지, 점례 할머니는요? 점례는 시장으로 돌아가셨어. 내가 적응할 때까지는 우리끼리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구나. 왕 회장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머니 없이 이 낯선 곳에서 혼자 지내야 한다니.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언제 다시 오실 거예요? 글쎄다. 점례는 원래 약속을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 하지만 꼭 필요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왕 회장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만 바라봤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40 중반쯤 돼 보였고 머리를 반듯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완벽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회장님, 최 전무입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 최 전무. 들어오게. 이 아이가 내 아들 준우야. 왕 회장이 저를 소개했어요. 최 전무는 저를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입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최 전무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딱딱했어요. 악수를 하는 동안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향수 냄새 아래 뭔가 비릿한 냄새가 숨어 있었어요. 마치 시장에서 맡았던 상한 고기 냄새처럼요.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빼려고 했어요. 하지만 최 전무는 제 손을 꽉 쥐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어요. 도련님께서 회장님 목숨을 구하셨다면서요? 대단하십니다. 그냥 냄새를 맡았을 뿐이에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최 전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작은 선물입니다. 도련님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상자를 열자 고급스러운 초콜릿이 들어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아주 비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콜릿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달콤한 초콜릿 향 속에 묘하게 쓴맛과 몽롱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면제나 진정제 같은 약의 냄새였어요. 아주 미세해서 보통 사람은 절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였지만 제 코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초콜릿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재빨리 거절했어요. 최 전무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환하게 웃으며 상자를 거두었어요. 그렇군요. 다음에는 도련님 취향을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최 전무, 준우가 피곤할 것 같네. 오늘은 이만 물러가 주게. 왕 회장이 말씀하시자 최 전무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할아버지, 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회사의 전무이지.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야. 내가 아플 때 많이 도와줬단다. 왕 회장의 말투는 신뢰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최 전무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의 미소 뒤에는 뭔가 음흉한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밤 10시 왕 회장이 제 방을 나가고 혼자 남겨졌어요. 저는 거대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정교한 몰딩 장식이 새겨져 있었어요. 아름답지만 차가웠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끓여주는 따뜻한 국밥이 그리웠습니다. 시장 골목의 시끄러운 소리들, 상인들의 웃음소리, 새벽 공기의 싱그러운 냄새가 간절했어요. 저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서울 어딘가에 할머니가 계실 거예요. 국밥집 솥을 닦으며 저를 걱정하고 계실지도 모르죠. 할머니 때가 되면 다시 만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때가 언제인데요? 저는 유리창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입김이 유리를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금으로 만든 감옥이었습니다. 화려하지만 따뜻하지 않았어요.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이 거대한 저택에서 저는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최 전무. 그 사람의 웃음소리에서는 썩은 고기 냄새가 났어요. 왕 회장은 그를 믿고 있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위험해요.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침대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불에서는 새 빨래 냄새가 났어요. 깨끗하고 산뜻했지만 할머니 이불에서 나던 햇살 냄새는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낯선 방, 낯선 침대, 낯선 냄새들. 모든 게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시장 골목을 떠올렸어요. 채소가게 아주머니, 생선가게 아저씨, 떡볶이 집 언니. 모두 제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는 아무도 저를 혜성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두 준우, 도련님이라고 불렀어요. 마치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할머니가 싸주신 손수건을 꺼냈어요. 손수건에서는 아직도 할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국밥 냄새, 된장 냄새, 그리고 할머니만의 따뜻한 냄새. 저는 손수건을 코에 대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머니, 저 무서워요. 작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저택에서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곳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매일 아침 집사가 깨우러 오고 과외 선생님들이 찾아와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재벌가 아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늘 시장 골목에 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연락조차 없었어요. 저는 밤마다 할머니의 손수건을 꺼내 냄새를 맡으며 잠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왕관의 그룹의 주요 이사진들이 모두 모이는 연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제 존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라고 하셨어요. 저녁 6시 저는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하얀 셔츠, 파란색 넥타이.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도련님, 준비되셨습니까?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가 문을 노크하며 말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방을 나섰습니다. 1층 대연회장으로 내려가자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정장을 빼입고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서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계단을 내려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향수 냄새, 술 냄새, 비싼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또 다른 냄새를 찾아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준우야, 이리 오너라. 왕 회장이 저를 부르셨어요. 회장 옆에는 최 전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따라 더욱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코는 그의 몸에서 풍기는 긴장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땀 냄새가 평소보다 강했어요. 여러분, 제 아들 준우입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돌아왔습니다. 왕 회장의 소개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그 박수 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박수였어요. 이사들이 하나둘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악수를 나누면서 저는 각자의 냄새를 기억했어요. 누가 어떤 향수를 쓰는지, 누가 담배를 피우는지, 누가 술을 자주 마시는지, 모든 게 냄새로 구분됐습니다. 식사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집사의 안내에 따라 사람들이 연회장 안쪽의 긴 테이블로 이동했어요. 테이블에는 호화로운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랍스터, 스테이크, 각종 샐러드와 디저트까지. 저는 왕회장 바로 옆자리에 앉았어요. 최 전무는 회장의 반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꾸 저를 향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웨이터들이 음식을 서빙하기 시작했어요. 전체 요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훈제 연어와 캐비어가 곁들여진 카나페였어요. 저는 포크를 들었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코로 음식의 냄새를 맡았어요.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신선한 연어의 비린 냄새, 캐비어의 짭조름한 향. 그때 왕회장 앞에 메인 요리가 서빙됐어요. 송로버섯 소스를 곁들인 소고기 스테이크였습니다. 웨이터가 접시를 내려놓는 순간 저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송로버섯의 깊은 향 속에 뭔가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쓴맛이 나는 식물성 냄새. 저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어요. 할머니가 예전에 가르쳐 주셨던 냄새였습니다. 은행나무 열매 냄새였어요. 정확히는 은행 속 껍질의 독성 성분 냄새. 왕 회장은 은행 알레르기가 심해서 조금만 먹어도 호흡곤란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저는 왕 회장이 포크를 드는 순간 외쳤어요.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왜 그러니, 준우야? 왕 회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저는 회장의 접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음식에서 은행 냄새가 나요. 할아버지는 은행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제 말에 주변이 술렁였어요. 최 전무가 황급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그건 송로버섯향입니다. 은행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송로버섯향 속에 은행 성분이 섞여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왕 회장은 접시를 코앞으로 가져가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의 후각으로는 알아차릴 수 없었어요. 주방장을 불러오게. 왕 회장의 명령에 집사가 서둘러 움직였어요. 잠시 후 하얀 요리복을 입은 주방장이 긴장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요리에 무슨 재료를 사용했나? 송로버섯, 소고기, 버터, 그리고 특제 소스입니다. 특제 소스에 뭐가 들어가나? 주방장이 머뭇거렸어요.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최 전무님께서 회장님 건강을 위해 특별한 약초를 넣으라고 하셔서. 무슨 약초인가? 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주방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행나무 추출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연 회장이 얼어붙었어요. 모든 시선이 최 전무에게 쏠렸습니다. 최 전무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어요.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단지 건강보조제로. 나는 은행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나? 왕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감이 넘쳤습니다. 주방장, 지금 당장 그 소스를 검사하게. 은행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라고. 예, 회장님. 주방장이 서둘러 나갔어요. 연 회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최 전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방의 모든 향신료 냄새를 뚫고 할아버지를 죽이려는 비릿한 음모의 향기가 제 폐부를 찔렀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15분쯤 지나 주방장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왕 회장께 건넸습니다. 회장님, 소스에서 고농도의 은행 추출물이 검출됐습니다. 회장님께서 드셨다면. 주방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왕 회장이 그 음식을 먹었다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목숨이 위험했을 거예요. 왕 회장은 최 전무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최 전무는 입술을 떨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주방장이 실수를. 주방장, 자네에게 은행 추출물을 넣으라고 지시한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가? 최 전무님입니다. 서면 지시까지 받았습니다. 주방장이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최 전무의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 전무. 왕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당장 이 자리를 떠나게.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사표를 제출하라고. 자네가 고의였든 실수였든 나는 더 이상 자네를 신뢰할 수 없네. 최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이사들이 모두 그를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저는 나가게. 왕 회장의 단호한 명령에 최 전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그는 연 회장을 나가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어요.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최 전무가 문을 나가자 왕 회장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고맙다, 준우야. 내가 또 내 목숨을 구했구나.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를 지키는 게 제 일이에요.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왕 회장은 저를 꼭 껴안았어요. 연 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박수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 전무는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제가 그의 계획을 망쳤으니 그는 더욱 위험해질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 어딘가에서 최 전무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연회 사건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최 전무는 사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났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가 이대로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왕 회장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침마다 저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시고 식사도 전보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드시는 모든 음식을 코로 확인했어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냄새가 나면 절대 드시지 못하게 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8시, 저는 집사와 함께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왕 회장은 이미 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준우야, 잘 잤니? 네, 할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메이드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죽과 반찬들이었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신선한 재료들의 냄새만 났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왕 회장은 서재로 가셨습니다. 저는 2층 제 방으로 올라가 공부를 했어요. 과외 선생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습을 하는 게 일과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집사가 저를 불렀어요. 도련님, 회장님께서 점심 식사 전에 서재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책을 덮고 서재로 향했어요.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니 왕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눈빛이 흐릿했고 얼굴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보다 준우야, 너 혹시 내 서재에 들어온 적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말이야. 왕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작은 약병을 꺼내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내 치매 예방약인데 누군가 내용물을 바꿔치기 한 것 같구나. 이걸 먹고 나서부터 머리가 멍하고 기억이 잘 안 나.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재빨리 약병을 받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어요. 정상적인 약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화학 성분이 섞인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진정제나 수면제 같은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이 약 드시면 안 돼요. 이상한 성분이 섞여 있어요. 역시 그랬구나. 나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그런데 준우야. 왕 회장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어젯밤 메이드가 내가 내 서재 근처를 서성이는 걸 봤다고 하더구나. 그건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서재에 온 적이 없어요. 저는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왕 회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사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경찰이 왔습니다. 최 전무께서 고소장을 제출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왕 회장이 벌떡 일어섰어요. 저도 놀라서 집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고소를 했다는 건가? 회장님의 금고에서 중요 서류와 현금이 사라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 전무께서는 도련님을 용의자로 지목하셨습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금고. 저는 금고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경찰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2명의 형사가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는 수색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도련님의 방을 수색해야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왕 회장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들이 제 방으로 향했고 저는 그들을 따라갔어요. 형사들은 꼼꼼하게 방을 뒤졌습니다. 옷장, 책상, 심지어 침대 밑까지.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지켜봤어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 형사가 침대 밑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약통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었어요. 이게 뭡니까? 모르겠어요. 제 거 아닌데요. 형사는 약통을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수색을 이어갔어요. 잠시 후 또 다른 형사가 책상 서랍 뒤편에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확인하겠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저거 제 거 아니에요. 누가 넣어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형사들은 무표정하게 증거물을 수거했습니다. 왕 회장이 문 앞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회장의 얼굴에는 혼란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약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이런 증거들을 보니 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준우야, 이게 정말 내 짓이 아니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할아버지. 누가 저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증거가... 왕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달려가 부축하려 했지만 회장은 제 손을 뿌리쳤어요. 가까이 오지 마라.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탁해졌어요. 저를 준우라고 부르던 따뜻한 목소리는 간대없고 괴물 보듯 저를 밀어냈습니다. 회장님, 일단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사가 왕 회장을 부축했어요. 의사를 부르자 회장을 침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저는 홀로 복도에 남겨졌어요. 형사들은 증거물을 가지고 내려갔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너무나 무거웠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지금 우는 건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약통을 침대 밑에 숨기고 돈을 제 서랍에 넣어둔 사람. 메이드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사람. 최 전무였어요. 분명 그였습니다. 연애 사건으로 회사에서 쫓겨난 그가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제거하고 왕의 장마저 무너뜨리려는 계획.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결백하다고 외쳐도 물증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집사가 식사를 가져왔지만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회장님께서 내일 아침까지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답니다. 만약 자백하지 않으시면 집사는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이 집에서 내쫓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경찰에 넘길지도 몰라요. 밤 11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 멀리 시장 골목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해요? 작게 속삭였어요. 할머니는 이럴 때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혜성아, 내 코를 믿어. 진실은 냄새로 알 수 있단다. 맞아요. 저는 아직 포기하면 안 됐습니다.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싸워야 했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저는 고작 11살짜리 아이일 뿐인데 최 전무 같은 어른의 치밀한 계획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할머니의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손수건에서는 여전히 국밥 냄새가 났어요.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 저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할머니, 내가 여기서 죽으면 할아버지는 누가 지켜요? 연기 속에서 나는 할머니가 끓여주던 시래기국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연기는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불길이 닥쳐올 거예요. 저는 그걸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전무의 다음 수는 뭘까? 그는 어떻게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할까? 새벽이 올 때까지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저는 깨어 있어야 했어요. 새벽 2시, 누군가 제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저는 잠든 척하며 눈을 살짝 떴어요. 어둠 속에서 2개의 그림자가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순간 입과 코가 천으로 막혔어요. 달콤하면서도 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클로로포름이었어요. 저는 발버둥 치려 했지만 힘이 빠졌습니다. 의식이 멀어지기 직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처리해. 흔적 남기지 말고. 최 전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기억하려 애썼지만 이내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차가운 바닥의 감촉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눈을 뜨니 낯선 공간이었어요. 시멘트 벽과 녹슨 철골이 보이는 폐창고 같았습니다. 손과 발이 묶여 있었어요.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요. 저는 몸을 뒤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문은 높은 곳에 작게 하나 있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코로 냄새를 맡았습니다. 곰팡이 냄새, 녹슨 철 냄새, 그리고 오래된 기름 냄새. 이곳은 폐공장이나 창고였어요. 사람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람이 오지 않은 곳이었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최 전무가 들어왔어요.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문을 닫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준우 도련님, 아니 혜성이라고 해야 하나? 최 전무가 비웃듯 말했어요. 저는 테이프 때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내가 없었다면 내 계획은 완벽했어. 왕 회장은 이미 치매약으로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었고 회사는 내 소나기에 들어올 참이었지. 그런데 내가 나타났어. 그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노려봤어요. 두렵지만 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오늘 밤 내가 불장난을 하다가 사고로 죽는 거야. 불쌍한 거집 출신 아이가 재벌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말이지. 최 전무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어요. 그리고 창고 구석에 쌓인 낡은 천과 나무 상자들에게 걸어갔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불. 그는 정말로 이곳에 불을 지르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몸부림쳤지만 밧줄은 꽉 조여져 있었어요. 최 전무가 기름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바닥에 뿌려졌어요.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창고 곳곳에 기름을 부었어요. 출입문 쪽,
창문 아래, 나무 상자들 위로. 안녕, 혜성아. 다음 세상에서는 쓸데없이 영리하게 태어나지 마. 최 전무가 라이터를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춤췄어요. 그는 그 불을 휘발유가 뿌려진 천에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어요. 오렌지빛 화염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최 전무는 재빨리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불길이 점점 커졌습니다. 열기가 피부를 찌르기 시작했어요.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가며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11살의 나이에 할아버지도 못 지키고 할머니도 못 만나보고 죽는 건가? 아니에요.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입에 붙은 테이프를 벗겨야 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얼굴을 비벼댔어요. 거친 시멘트 바닥에 피부가 쓸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조금씩 테이프가 벗겨졌어요. 마침내 테이프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하지만 연기가 폐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게 떠올랐습니다. 불이 났을 때는 낮은 곳으로 엎드려야 해. 연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그리고 젖은 천으로 코와 입을 막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젖은 천이 어디 있나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창고 한쪽에 빗물이 고인 웅덩이가 보였습니다. 저는 몸을 굴려 그곳으로 갔어요. 손이 묶여 있어서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옷소매를 물웅덩이에 담갔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소매를 입과 코에 댔어요. 숨쉬기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문은 잠겨 있고 창문은 너무 높았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졌어요. 나무 상자들이 타들어가며 굉음을 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코로 숨을 들이마셨어요. 연기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연기는 대부분 천장으로 올라가지만 일부는 창문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공기의 흐름이 있다는 건 틈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연기가 빠져나가는 방향을 따라갔어요. 창고 뒤편 구석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환풍구가 있었어요. 녹슬어서 반쯤 떨어진 환풍구였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제 몸이라면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문제는 손과 발이 묶여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폈어요. 불길이 닿지 않은 곳에 깨진 유리 조각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몸을 굴렸어요. 열기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땀이 온몸에서 흘러내렸어요.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유리 조각에 손목의 밧줄을 비벼댔어요. 날카로운 유리가 손목을 베었습니다. 따가웠지만 계속했어요. 밧줄이 조금씩 끊어졌습니다. 할머니, 내가 여기서 죽으면 할아버지는 누가 지켜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연기 속에서 할머니가 끓여주던 구수한 시래기국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그 냄새. 마침내 밧줄이 끊어졌어요. 손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발의 밧줄도 풀었어요. 환풍구로 달려갔습니다. 녹슨 환풍구 덮개를 힘껏 잡아당겼어요. 처음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당겼어요. 끽, 쇠 갈리는 소리와 함께 덮개가 떨어졌습니다. 구멍이 드러났어요.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구멍 속으로 머리를 밀어 넣었어요. 좁았습니다. 어깨가 걸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밀어 넣었어요. 피부가 쓸리고 옷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빠져나갔어요. 어깨가 통과하고 허리가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밖으로 떨어졌어요. 차가운 땅바닥이 온몸을 받쳐줬습니다. 저는 기침을 하며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뒤를 돌아보니 창고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저는 그 안에서 죽었을 거예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아야 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폐공장 단지 같았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갈 곳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점례 할머니에게 가야 했어요.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손목에서는 피가 났고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목이 따갑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참을 걷다가 큰 길이 나왔습니다. 새벽이라 차가 거의 없었어요. 저는 도로 옆 전화부스를 발견했습니다. 부스 안으로 들어가 동전을 찾았어요. 주머니에 100원짜리 동전 2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어요. 할머니 가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받아주세요, 할머니. 제발이요. 여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혜성이니? 어디야, 지금? 할머니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폐공장 근처인 것 같아요. 큰 길 옆에 전화부스가 있어요. 알았어. 움직이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 할머니가 지금 간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부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떨렸어요. 할머니가 온대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의 엔진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전화부스 유리창 너머로 검은색 승용차들이 보였어요. 5대, 10대,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차들이 일렬로 서더니 동시에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군인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모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맨 앞 차에서 할머니가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그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시장에서 국밥을 끓이던 구부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혜성아. 할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아는 할머니였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저를 껴안아 주셨어요.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할머니,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진정시켜 주셨어요. 울지 마.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왔잖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차갑게 가라앉은 분노. 준비됐습니까, 사모님?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명이 다가와 물었어요. 사모님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봤습니다. 출발한다. 평창동으로. 할머니의 명령에 남자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고급스러웠어요. 가죽 시트에서는 새차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사모님이라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내 할아버지를 구해야 해.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창밖을 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차들이 일제히 출발했습니다. 새벽 4시, 도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차들은 빠른 속도로 평창동을 향해 달렸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 궁금증을 참았어요. 할머니는 내내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그 옆모습이 낯설었어요. 국밥집 주인이 아니라 거대한 조직의 우두머리 같았습니다. 30분 만에 평창동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철문 앞에서 경비원이 놀라 뛰어나왔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태운 차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문을 그냥 밀고 들어갔어요. 저택 앞마당에 차들이 도열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내리셨고 저도 뒤따라 내렸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저택을 에워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집사가 황급히 나왔어요.
그는 이 광경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무단으로 침입하시면. 왕 회장 어디 있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집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새벽에 이렇게 오시면 곤란합니다. 깨워. 지금 당장. 할머니의 명령에 집사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2층에서 왕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잠옷 차림이었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점례, 자네인가? 오랜만이군요, 회장님. 할머니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셨어요. 저도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왕 회장은 저를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준우야, 내가 어떻게 해? 최 전무가 저를 죽이려 했어요. 창고에 가두고 불을 질렀어요. 제 말에 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회장 앞에 섰어요. 이 아이를 의심하셨다면서요? 점례, 나는 그저 증거를 심어놓은 거였습니다. 최 전무가 회장님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이 아이에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두꺼운 장부를 꺼냈어요. 낡은 가죽으로 된 표지에는 황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왕 회장이 물었어요. 할머니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최 전무 집안의 비리가 전부 적혀 있습니다.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횡령, 배임, 뇌물수수,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장부 페이지를 넘기자 빼곡한 숫자들과 이름들이 나타났어요. 날짜, 금액, 거래 내역. 모든 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왕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장부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셨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도대체 제가 30년간 모은 겁니다. 회장님께서 사업을 시작하실 때부터 제가 뒤에서 지켜봤어요. 최 전무 집안이 어떻게 회장님을 이용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빼돌렸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왕 회장은 장부를 들고 주저앉았습니다. 점례, 자네가 왜 이런 걸? 준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말에 왕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11년 전 회장님의 아들이 납치됐을 때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셨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최 전무가 손을 쓴 뒤였습니다. 최 전무가 준우를 납치했단 말인가? 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계자를 없애고 회사를 차지하려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키웠죠. 저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준우라는 걸 할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시장 골목에서 저를 키우신 것도, 국밥집을 운영하신 것도 모두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나?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최 전무는 교묘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11년간 모은 증거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사진들과 영상이 담긴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창고 화재 현장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최 전무가 직접 불을 지르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왕 회장이 USB를 받아들었어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최 전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켜. 내가 이 집에 못 들어올 이유가 없어. 최 전무가 계단을 올라왔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사람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최 전무는 할머니를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점례,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오랜만이네요, 최 전무. 아니, 이제는 전 전무라고 해야 하나요? 할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 최 전무가 움찔했어요. 그는 왕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님,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건 불법 침입입니다. 최 전무, 자네가 준우를 납치했었나? 왕 회장의 물음에 최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증거가 있네. 자네가 11년 전에 한 일, 그리고 어젯밤에 한 일까지.
왕 회장이 USB를 들어 보였어요. 최 전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미리 연락해둔 거였습니다. 형사들이 최 전무에게 다가갔어요. 최 전무님, 살인 미수 및 방화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회장님, 저를 믿으십시오. 최 전무가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형사들은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 전무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회장님, 제발. 그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택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왕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장부를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합니다, 회장님.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점네. 자네가 준우를 지켜준 거야. 고맙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신뢰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 섰어요.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국밥 냄새가 났지만 그 손에 쥐어진 장부는 세상을 무너뜨릴 만큼 무거웠습니다. 명동불공. 할머니의 진짜 이름이었어요. 지하 경제를 움직이는 전설적인 사람. 하지만 저에게 할머니는 여전히 따뜻한 국밥을 끓여주시던 그분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었어요. 평창동 저택의 정원에는 단풍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 회장은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최 전무가 몰래 먹였던 이상한 약들을 끊고 나니 정신이 맑아지고 기력도 돌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저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시고 회사 일도 조금씩 다시 시작하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저택에서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화려한 연회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을 초대한 소박한 잔치였죠. 오후 5시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채소가게 아주머니, 생선가게 아저씨, 떡볶이 집 언니. 모두 제가 그리워하던 얼굴들이었습니다. 혜성아, 그새 더 컸네.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어요. 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시장은 어때요? 좋지. 내 덕분에 현대화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어. 왕 회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더라고. 왕 회장은 시장 현대화 사업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인들의 의견을 먼저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의 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계셨어요. 저택 뒷마당에는 커다란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긴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고 음식들이 차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호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점내 할머니가 직접 끓인 국밥이었어요. 거대한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구수하고 따뜻한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향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으로 갔어요. 할머니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시며 간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래, 파 좀 썰어줄래? 칼 조심하고. 예전처럼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섰습니다. 파를 썰면서 할머니 곁에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평창동 저택에 살고 있지만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시장 골목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혜성아, 학교는 재미있니? 네, 할머니. 친구들도 생겼어요. 저는 이제 정식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재벌가 아들이라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괜찮아졌습니다. 제 코의 특별한 능력은 여전히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왕 회장이 천막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회장은 요즘 정장보다는 편한 옷을 자주 입으셨습니다. 오늘도 면 셔츠에 슬랙스 차림이었어요. 점내, 국밥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구만. 회장님, 맛 한번 보시겠어요? 할머니가 국자로 국물을 떠서 작은 그릇에 담아드렸어요. 왕 회장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역시 점례의 손맛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 이 맛을 잊을 수가 없더군.
옛날에 회장님께서 사업 시작하실 때 제 국밥집에 자주 오시던 게 생각나네요. 두 분은 잠시 옛 추억에 잠기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궁금했습니다. 할머니와 왕 회장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제 질문에 할머니와 왕 회장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50년 전이야.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점례가 사업 자금을 빌려줬지. 그게 인연이 됐어. 저는 그냥 눈빛을 보고 믿었어요. 이 사람은 성공할 거라고요. 할머니의 말에 왕 회장이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하지만 성공하고 나니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꼬이기 시작했지. 최전무 같은 사람들 말일세. 그들이 내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어. 이제는 괜찮으실 겁니다. 준우가 옆에 있잖아요.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저는 두 분을 번갈아 봤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도착했어요. 저택 뒷마당은 시장 사람들과 회사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할머니의 국밥을 먹으며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회사 이사 한 분이 생선 가게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배우긴요. 30년 넘게 생선만 다뤘으니 손에 익은 거죠. 사람들 사이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흐뭇했어요. 서로 다른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왕 회장이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요. 회장은 저를 바라보셨어요. 준우야, 이리 와보렴. 저는 할아버지 옆으로 갔어요. 왕 회장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이 아이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돈의 무게보다 사람의 향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회장의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왕관의 그룹의 수익 중 일부를 시장 상인들과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준우 장학재단을 만들 겁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더 커졌어요.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눈물을 닦으셨고 떡볶이 집 언니는 감격해 하셨습니다. 저는 왕 회장을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아니야, 준우야. 내가 더 고맙지. 내가 나를 살려줬어. 2번이나. 왕 회장이 저를 껴안아 주셨어요. 할아버지 옷에서는 이제 약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냄새,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냄새가 났어요.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설거지를 도왔어요. 예전처럼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이제 시장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야지. 국밥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잖니. 가끔 올 수 있죠? 물론이지.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올게. 할머니는 제 뺨을 꼬집으셨어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혜성아, 너는 이제 준우로 살아야 해. 하지만 절대 잊지 마. 내 뿌리가 어디인지, 누가 널 키웠는지. 네, 할머니. 절대 안 잊을게요. 달이 떠올랐습니다. 저택 정원에 달빛이 쏟아졌어요. 저는 할머니, 왕 회장과 함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정원 한쪽에는 작은 텃밭이 생겼어요. 제가 만든 거였습니다. 상추, 깻잎, 파. 시장에서 보던 채소들을 직접 키우고 있었어요. 준우야, 이거 내가 키운 거니? 네, 할아버지. 시장 냄새가 그리워서요. 왕 회장이 상추 잎을 따서 냄새를 맡으셨어요. 신선하구나. 이제야 이 저택에도 진짜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 맞아요. 예전에 평창동 저택은 금으로 만든 감옥이었습니다. 화려하지만 차갑고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주방에서는 할머니의 국밥 냄새가 났고 정원에서는 채소 냄새가 났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집사 아저씨의 따뜻한 인사가 들렸고 메이드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바람에는 정원의 풀냄새, 저 멀리 시장의 냄새, 그리고 이 도시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우야,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왕 회장이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요,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회사를 경영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의 향기를 지키는 사람이요. 사람들의 향기? 네. 시장 사람들처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냄새요. 그 냄새를 지키고 싶어요. 왕 회장과 할머니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으셨어요. 좋은 꿈이구나.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나도 돕겠어. 할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저는 두 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왕 회장의 손은 크고 따뜻했고 할머니의 손은 거칠지만 든든했어요. 우리는 셋이서 달빛 아래 정원을 걸었습니다.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냄새를 가진 사람들이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제 특별한 코는 단순히 냄새를 맡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읽고 거짓을 구분하고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저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거예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시장 사람들도 11살 혜성이, 아니 준우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운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기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